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앤드류 응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그 교수님의 영상을 번역한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GPT스에 이제 적용해 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이제 결론, 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앤드류 응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AI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LMM, 그러니까 이 AI가 생각하고 스스로 리서치, 연구하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거듭 반복하게끔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제로샷은 그러니까 무슨 토픽 X에 대한 에세이를 써라 하고 이제 한 번에 이 글이 나온다. 그리고 백스페이스도 쓰지 않고 글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다. 그래서 시작해서 바로 끝나는 거죠. 에세이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얻는 것보다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이렇게 thinking, 생각하게 하고 리서치하게 하고 다시 수정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에세이의 아웃라인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웹 리서치가 필요한가요? 초안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초안을 다시 써주세요. 뭐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계속 답을 주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답을 얻는 것. 이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이 영상의 요약, 그래서 간단히 이 영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이제 잘 적용을 하면 GPT 3.5를 GPT 4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GPT 3.5가 GPT 4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같은 AI를 가지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네 가지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리플렉션은 그러니까 성찰이란 뜻인데 어떤 것을 생성하게 하고 스스로 이제 성찰하고 리뷰하게 하는 그런 단계죠. 그렇게 해서 답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툴 유즈는 이제 웹 브라우징, 뭐 이미지 생성, 뭐 달리의 이미지 생성 같이, 그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고 만들고 하는 역할. 그리고 플래닝이란 것은 실행할 단계의 순서를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돼도 우회해서 결국에는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이지만 이제 플래닝이랑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막 뜨는 기술이고 리플렉션이랑 툴 유즈는 탄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은 말 그대로 하나의 LMM이 다양한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중 에이전트 협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LMM한테 여러 역할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성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볼 건데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이제 에이전틱 추론의 디자인 패턴이고요. 그래서 뭐 이미 견고한 기술이고 이 두 기술은 이제 막 떠오르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리플렉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평 에이전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봐주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LMM에다가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 할 수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만들면
한 번에 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툴 유즈는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나 웹 브라우징,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 AI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챗GPT 써보시고 GPTs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계실 텐데요. 확실히 AI의 성능이 뛰어나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인데요. 뭐 게임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CTO,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그래서 이제 하나의 LLM한테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결과의 값이 훨씬 더 뛰어나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앤드류 응 교수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자막을 달아놨는데요. 그거를 보고 나시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For all of you, what I'm seeing with AI agents, which I think is an exciting trend that I think everyone building in AI should pay attention to. So AI agents, today the way most of us use large language models is like this, with a non-agentic workflow where you type a prompt and generates an answer. And that's a bit like if you ask a person to write an essay on a topic, and I say, please sit down at the keyboard and just type the essay from start to finish without ever using backspace. And despite how hard this is, LLMs do it remarkably well. In contrast, with an agentic workflow, this is what it may look like. Have an AI, have an LLM, say, write an essay outline. Do you need to do any web research? If so, let's do that. Then write a first draft, and then read your own first draft and think about what parts need revision. And then revise your draft, and you go on and on. And so this workflow is much more iterative, where you may have the LLM do some thinking, and then revise this article, and then do some more thinking and iterate this through a number of times. And what not many people appreciate is this delivers remarkably better results. I've actually been really surprised myself working these agent workflows, how well they work. I'm going to do one case study. My team analyzed some data using a coding benchmark called the Human Eval benchmark, released by OpenAI a few years ago. But this has coding problems like, given the non-empty list of integers, return the sum of all the odd elements or uneven positions. And it turns out the answer is a code snippet like that. So today, a lot of us will use zero-shot prompting, meaning we tell the AI, write the code and have it run on the first pass. Like, who codes like that? No human codes like that. You just type out the code and run it. Maybe you do. I can't do that. So it turns out that if you use GPT 3.5, zero-shot prompting, it gets it 48% right. GPT-4, way better, 67% right. But if you take an agentic workflow and wrap it around GPT 3.5, say, it actually does better than even GPT-4. And if you were to wrap this type of workflow around GPT-4, it also does very well. And you notice that GPT 3.5 with an agentic workflow actually outperforms GPT-4. And I think this has, and this means that this has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I think how we all approach building applications. So agents is a term that's been tossed around a lot. There's a lot of consultant reports talk about agents, the future of AI, blah, blah, blah. I want to be a bit concrete and share with you the broad design patterns I'm seeing in agents. It's a very messy, chaotic space. Tons of research, tons of open source. There's a lot going on, but I try to categorize a bit more concretely what's going on in agents. Reflection is a tool that I think many of us should just use. It just works. Tool use, I think it's more widely appreciated, but it actually works pretty well. I think of these as pretty robust technologies. When I use them, I can almost always get them to work well. Planning and multi-agent collaboration, I think of it as more emerging. When I use them, sometimes my mind is blown for how well they work. But at least at this moment in time, I don't feel like I can always get them to work reliably. So let me walk through these 4 design patterns in the next few slides. And if some of you go back and yourself will ask your engineers to use these, I think you get a productivity boost quite quickly. So reflection, here's an example.
let's say I ask a system, please write code for me for a given task. Then we have a coder agent, just an LLM that you prompt to write code to say, def do task, write a function like that. An example of self-reflection would be if you then prompt the LLM with something like this. Here's code intended for a task, and just give it back the exact same code that it just generated. And then say, check the code carefully for correctness, sound efficiency, good construction criticism. Just write a prompt like that. It turns out the same LLM that you prompted to write the code may be able to spot problems like this, bug in line 5, may fix it by blah, blah, blah. And if you now take its own feedback and give it to it and reprompt it, it may come up with a version 2 of the code that could well work better than the first version. Not guaranteed, but it works, often enough for this to be worth trying for a lot of applications. To foreshadow tool use, if you let it run unit tests, if it fails a unit test, then why did you fail the unit test? Have that conversation and be able to figure out, fail the unit test, so you should try changing something and come up with V3. By the way, for those of you that want to learn more about these technologies, I'm very excited about them. For each of the 4 sections, I have a little recommended reading section at the bottom that, hopefully gives more references. And again, just to foreshadow multi-agent systems, I've described it as a single coder agent that you prompt to have it, have this conversation with itself. One natural evolution of this idea is instead of a single coder agent, you can have 2 agents, where one is a coder agent, and the second is a critic agent. And these could be the same base LLM model, but that you prompt in different ways, where you say, one, you're expert coder, write code. The other one say, you're expert code reviewer, so review this code. And this type of workflow is actually pretty easy to implement. I think it's such a very general purpose technology. For a lot of workflows, this would give you a significant boost in the performance of LLMs. The second design pattern is tool use. Many of you will already have seen, LLM-based systems using tools. On the left is a screenshot from Copilot. On the right is something that I kind of extracted from GPT-4. But LLMs today, if you ask it what's the best coffee maker, can do a web search for some problems. LLMs will generate code and run code. And it turns out that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ools that many different people are using for analysis, for gathering information, for taking actions, for personal productivity. It turns out a lot of the early work in tool use turned out to be in the computer vision community, because before large language models, LLMs, they couldn't do anything with images. So the only option was to have the LLM generate a function call that could manipulate an image, like generate an image or do object detection or whatever. So if you actually look at literature, it's been interesting how much of the work in tool use seems like it originated from vision, because LLMs were blind to images before, GPT-4V and Lava and so on. So that's tool use, and it expands what an LLM can do. And then planning, for those of you that have not yet played a lot with planning algorithms, I feel like a lot of people talk about the ChatGPT moment where you're, wow,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 think if you've not used planning algorithms, many people will have a kind of a AI agent. Wow, I couldn't imagine an AI agent doing this. I've run live demos where something failed and the AI agent rerouted around the failure. So I've actually had quite a few of those moments where, wow, can't believe my AI system just did that autonomously. But one example that I adapted from a Hugging GPT paper, you say, please generate an image where a girl is reading a book, and it poses the same as a boy in the image, example.jpg, and please describe the new image with your voice. So give an example like this. Today, with AI agents, you can kind of decide, first thing I need to do is determine the pose of the boy, then find the right model, maybe on Hugging Face, to extract the pose. Then next, need to find a post-image model to synthesize a picture of a girl as following the instructions. Then use image to text, and then finally use text to speech. And today we actually have agents that I don't want to say they work reliably. They're kind of finicky. They don't always work, but when it works, it's actually pretty amazing. But with agentic loops, sometimes you can recover from earlier failures as well. So I find myself already using research agents for some of my work where I'll want a piece of research, but I don't feel like Googling myself and spend a long time. I should send to the research agent, come back in a few minutes and see what it's come up with. And it sometimes works, sometimes doesn't, right? But that's already a part of my personal workflow. The final design pattern, multi-agent collaboration. This is one of those funny things, but
it works much better than you might think. But on the left is a screenshot from a paper called ChatDev, which is completely open, which is actually open source. Many of you saw the flashy social media announcement of demo of a Devin. ChatDev is actually open source. It runs on my laptop, and what ChatDev does is an example of a multi-agent system where you prompt one LLM to sometimes act like the CEO of a software engineering company, sometimes act like a designer, sometimes act like a product manager, sometimes act like a tester. And this flock of agents that you build by prompting an LLM to tell them, you're now a CEO, you're now a software engineer. They collaborate, have an extended conversation so that if you tell it, please develop a game, develop a Go Monkey game, they'll actually spend a few minutes writing code, testing it, iterating, and then generate a surprisingly complex programs. Doesn't always work. I've used it. Sometimes it doesn't work. Sometimes it's amazing. But this technology is really getting better. And just one of the design patterns, it turns out that multi-agent debate, where you have different agents, for example, it could be have ChatGPT and Gemini debate each other. That actually results in a better performance as well. So having multiple simulated AI agents work together has a more powerful design pattern as well. So just to summarize, I think these are the patterns I've seen, and I think that if we were to use these patterns, in our work, a lot of us can get a productivity boost quite quickly. And I think that agentic reasoning design patterns are going to be important. This is my last slide. I expect that the set of tasks AI could do will expand dramatically this year because of agentic workflows. And one thing that's actually difficult for people to get used to is when we prompt an LM, we want to respond right away. In fact, a decade ago, when I was having discussions at Google on we call it a big box search, we type in a long prompt. One of the reasons I failed to push successfully for that was because when you do a web search, you want to respond back in half a second, right? That's just human nature. We like that instant feedback. But for a lot of the agent workflows, I think we'll need to learn to dedicate a task in AI agent and patiently wait minutes, maybe even hours for a response. But just like I've seen a lot of novice managers delegate something to someone and then check in 5 minutes later, right? And that's not productive. I think we need to, it's really difficult. We need to do that with some of our AI agents as well. I heard some laughs. And then one other important trend, fast token generation is important because with these agentic workflows, we're iterating over and over. So the LM is generating tokens for the LM to read. So being able to generate tokens way faster than any human to read is fantastic. And I think that generating more tokens really quickly from even a slightly lower quality LM might give good results compared to slower tokens from a better LM, maybe. It's a little bit controversial because it may let you go around this loop a lot more times, kind of like the results I showed with GPT-3 and an agent architecture on the first slide. And candidl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Claude 5 and Claude 4 and GPT-5 and Gemini 2.0 and all these other wonderful models that many people are building. And part of me feels like if you're looking forward to running your thing on GPT-5 zero shot, you may be able to get closer to that level of performance on some applications than you might think with agentic reasoning, but on an earlier model.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trend, and honestly, the path to AGI feels like a journey rather than a destination. But I think this type of agent workflows could help us take a small step forward on this very long journey. Thank you. 네. 이제 앤드류 응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GPTC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LLM한테, 하나의 GPT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해 보는 겁니다. 김태호 선생님, 이미린 선생님, 최진수 교관님. 이렇게 해서 김태호 선생님은 수업 가이드라인을 먼저 짜고 이미린 선생님이 그거를 리뷰한다. 그래서 되게 꼼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최진수 교관님이 완성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GPT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따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스트럭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뭐 GPTs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AI와 대화해서 만들면 되고 이렇게 AI한테 여러 역할을 준다.
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GPT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AI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콘텐츠를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팀, 샘, 제니퍼, 제니, 윌리엄이라는 이 팀을 만들어서 팀과 샘이 아이디어를 내면 제니퍼랑 제니가 그거를 리뷰해주고, AI의 뭐 전문가다, 뭐 그리고 뭐 에듀케이션도 전공했고 뭐 이런 내용도 다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윌리엄이 최종 확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GPT를 활용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또 주고 검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앤드류 은 교수님의 영상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이와 연관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만든 이제 컨텐츠 팀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제가 이제 쌤에게 이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역할을 줬으니까 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쌤의 관점에서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답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니퍼가 검토해 주세요. 쌤의 의견은 이론적이기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더 AI 성능을 높이는 5가지 비법.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제니한테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답의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윌리엄은 위 내용 중에서 실제 사례 부분을 계속 실제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사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링크까지 달아달라고 윌리엄, 팀장이죠. 윌리엄에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링크까지 달아서 구체적인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팀, 샘, 제니, 제니퍼가 모두 회의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골라서 말해주고 윌리엄이 그것을 재검토하고 확정해주세요 하니까 하나씩 아이디어를 다 말합니다. 팀의 아이디어 뭐고 샘의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마치 AI를 팀원처럼 만들어서 이제 서로 협력하게끔 해서 답의 퀄리티를 높인다. 이것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GPT스에 적용한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냥 답을 주고받을 때보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답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보면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GPT스인데요. 김태호 선생님, AI를 활용한 수업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쭉 짜주고 국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김태호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쭉 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훈 선생님 이거를 세밀하게 짜주세요 하니까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짜줍니다. 그런 다음에 체교감 선생님에게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성능이 좋은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AI를 가지고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에 거쳐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답을 정말 공들여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도 아웃라인을 짜줘, 초안을 생성해줘, 다시 수정해줘, 다시 생성해줘, 재수정해줘. 이렇게 해서 얻은 답은 한 번에 얻은 답보다 퀄리티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앤드류 교수님이 주장하신 바고요. 저도 해보면 이제 조금 뭐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작동할 때는 그렇게 퀄리티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LMM에 다중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협력을 시킨다. 이게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CEO, 팀, 뭐 기획자 제니, 디자이너 제니퍼, 팀장 윌리엄 이렇게 4명이서 협업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GPT스에 인스트럭션스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서로 협업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저희에게 주는 정답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AI끼리 협업을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PT 3.5 같은 초기 AI 모델로 최신 AI 모델의 성능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앤드류 응 교수님의 주장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구도 전문가가 잘 쓰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잘 활용하면 똑같은 AI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